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의 진행형. 네, 안녕하세요. 과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네. 아마 이 주제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초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제가 사랑하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이야기를 오늘 드디어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 자동차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만 네. 운전을 하고 계신 네. 오너이자 또 자동차 산업을 오랫동안 분석해온 산 증인이십니다. 자동차 관심 많으신 분들 가운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런 여러 같은 성원.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주입니다. 한때는 저도 수입차를 좋아했었고, 좀 타고 다니고 했었는데, 네. 이제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를 한번 타보자. 라고 해서 대체 어느 정도의 상품성과 제품력을 갖고 있기에 도로에 네. 이렇게 많이 보이나. 맞아, 제네시스. 라고 해서 직접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어때요? 타보시니 한 문장으로 먼저 딱 표현하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날수로 따지면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정말 신차 뽑은 지 얼마 안 되신 지금 거네요. 이제 신차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한 석 달 정도 경험해 본 다음에 네.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내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교수님이 타실 때는 좀 이렇게 성능을 내가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막 이게 잡아 돌림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타세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차를 평가한다는 건 그 차의 컨셉에 맞게 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운전해요. 사실 제네시스라고 하면 네. 떠오르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것들, 물론 초반과 지금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완성형이 됐죠. 제네시스가 주는 이미지, 네. 아우라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덕분일까? 아니면 실제로 타본 사람들이 요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다 타봤는데 기술적인 완성도의 차이가 큰 건지 네네. 뭐 복합적인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최근에 현대차그룹 연말 인사에서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승진을 한 만프레드 하러 사장이 이제 제네시스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안락하고 정제된 경험에 최적화했다. 이 제네시스의 명확한 정제. 지향점인 거예요. 정제. 안락하고 정제된. 키워드가. 그거는 불필요하고 꺼끌꺼끌하고 불쾌한 이런 것들, 미세한 것들을 다 매끈매끈 다듬어서 불편함 1도 없이. 네, 정말 오롯이 완성된 상태의 그 느낌을 주고 싶다. 근데 그게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그런 차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럭셔리 브랜드가 할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도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 도로에 다니는 제네시스를 보면은 그냥 덩실덩실 가는 것 같지만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지금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차의 주행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네. 차체 높이를 끊임없이 조절을 합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조절이 되고 있는 자동으로 그냥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제된 느낌을 준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 정제된 느낌을 주려면은 중간에 필터링하는 과정을 몰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모르고 운전자가. 해야죠. 그 운전자가 알면 안 기술이 돼. 똑똑할수록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네. 근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뒷바퀴도 저속 주행할 때는 운전자가 오른쪽으로 운전대를 꺾으면 뒷바퀴는 왼쪽으로 살짝 꺾어줘 갖고 회전 반경을 줄일 수 있게. 알아서. 그리고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또 살짝 꺾어줘 갖고 네. 그러면 빠르게. 차가 더 같이. 길어지는 효과를 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일단 저는 이제 제네시스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뭐 차에 관심이 있었고 알고 네.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독립 브랜드가 아니었었고 맞아요. 현대 그렇죠. 자동차의 모델명으로 출발했죠. 저 기억이나 BH. 그러다가 독립 럭셔리 브랜드로 분리가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네. 이제 EQ900을 EQ900를 선보이면서 제네시스를 브랜드로 출범을 시키게 됐죠. 그때 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웹에서도 그렇고 네네. 특히나 그때 뭐 독일차 최고 막 이렇게 하던 입장에서도 네네.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음. 어쨌든 이건 전략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면 럭셔리를 할 거면 이 브랜드 안에서 정말 최상위 모델로 잘 만들 수 있는데 따로 난 브랜드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판단은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든지 끊임없이 자동차는 고급화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고급 제품을 내놔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퍼블릭 제품부터
그래도 고급차까지 쭉 라인업이 있을 때 그러면 이 고급차는 상대적으로 퍼블릭 브랜드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고급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별도 브랜드로 떼어내는데 처음엔 바로 못 뗍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정지 작업이 필요해요. 정지 작업. 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띄어냈는데 이거 럭셔리입니다 라고 하면 네. 야 니네 그 준중형 차 만들다가 니네가 무슨 럭셔리야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최상위 트림에서 네. 별도의 서브 브랜드를 둬요. 최상위 네, 트림.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기현 편집장이 얘기한 것처럼 뭐 EQ 900 네. 이런 식으로 에쿠스 900 네. 이런 식으로 최상위 브랜드에서 어. 서브 브랜드를 둔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건 좋은 차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제네시스인 거죠. 그런 트럭. 시간이 걸렸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거 미국 사례인데 렉서스도 처음에 미국에서 런칭할 때 네. 도요타라는 회사가 미국에 소형차 잘 팔고 있는데 미국에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서민층이 열심히 도요타 코롤라를 사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도요타가 고급 브랜드입니다. 네. 렉서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맥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행히도 이제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 도요타는 아예 렉서스라는 제품을 브랜드를 별도로 독립을 시킨 다음에 네. 그냥 아무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그냥 계속 이건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이렇게 한 거죠. 네네. 그렇게 가지고 인지를 시킨 건데 네.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그 전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그 사이에 네. 네. 통신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너무 발달해서 이미 다 알아. 예, 차라리 현대라는 브랜드와 제네시스 브랜드 사이를 제품으로 간극을 좀 메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독립시킨 거죠. 그럼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통신이 발달되고 이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아닌 처음에 차량 종류 우리가 뭐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나왔다가 어떻게 이거를 좀 성공적으로 분리시켰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이 그 기존에 쓰던 브랜드하고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확실히 좋아야 된다. 예, 네. 완전히 달라야 돼요. 네. 개발할 때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일단은 후륜구동. 후륜. 왜냐면 우리는 후륜구동에 승차감이 좋은 세단을 만든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승차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기억인데 그 R&D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네. 3사. 독삼사, 독삼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기능들이 아니라 네. 그 승차감 그거를 벤치마킹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승차감, 뭐 디자인, 뭐 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승차감. 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 기능들은 네. 대동소이해요. 예, 똑같이 열선 있고, 네. 뭐 똑같이 통풍되고 예, 대동소이한데 그 승차감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소비자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브랜드를 독립시키게 되는 그 과정을 이어간 거고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기업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뭔가 그 위상도 체감만큼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성장성이죠. 성장성, 기업의 네. 성장성.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이든 자동차 기업이든 뭐 식품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네. 기업 이미지, 그 다음에 제품, 그죠? 네. 이 두 가지에 나머지가 더해지는 건 이제 감성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인데 네.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려 그러면 항상 그래요. 왜 자꾸 고급화를 시키냐고 물어보면 네. 왜 시키는 거죠? 고급화. 네. 고급화를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소비자들은 고급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눈높이가 제가 높아지죠. 저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든 뭐든 어떤 물건을 살 때 가장 왜 사냐 네.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기능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필요하니까 자동차를 사겠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굴러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본능에 충실한 구매는 그냥 경차 사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동만 되면 고효율로.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하나 원하는 게 있다. 기왕이면 네. 이동할 거면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편안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차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안에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펑션, 편의성이 이제 가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충분히 이동하고 편하게 갔어.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네네. 구매의 본질은. 네. 근데 이거 또 하나 남아. 비욘드 더 카. 그러니까 비욘드 더 모빌리티. 이동을 넘어서. 네.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고 아주 편의성 있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느끼고 가는데 그 너머에 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브랜드야. 네? 요즘 소비자들이 럭셔리카를 고를 때 기준 자체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구체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까는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도 대량 생산 자동차와 프리미엄 자동차, 럭셔리 자동차에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할지도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게요. 네. 다 좋아졌거든요. 할 수 요즘. 있는데 네. 일부러 안 해야 되나? 막. 그래서 럭셔리는 실은 프리미엄과 또 다른 개념이 프리미엄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품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네. 럭셔리는 그 자체로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조차 원치를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든 방식을 고집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럭셔리카에 대해서 럭셔리카 구매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또 권 교수님이 직접 타시면서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좀 단편적으로 몇 개 찝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아직은 주행거리가 누적거리가 얼마 안 돼서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장 먼저 느끼는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어떤 거요? 그 정숙성, 정숙성. 승차감, 네네. 그다음에 핸들링. 핸들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기본 특질이죠. 네네.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각자에 맞게 다 넣어놨겠지만 제가 이제 이 셋 중에서 느끼는 건 핸들링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핸들링이 일단 괜찮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어떤 의미냐면 네.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스티어링을 조향해서 의도하는 만큼 네네. 잘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만큼 15도 꺾었다. 난 저만큼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측하는 금방 딱 간다는 얘기죠.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내 손 같이 느껴지는. 네네. 돌리면 바로 따라오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속 방지턱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 네. 과속 방지턱이 넓은 게 있고 가운데가 높은 게 있고 네. 그다음에 길이가 좁은 게 있고 다양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은 그냥 한번 달려봅니다. 튕겨봐요. 팡. 네. 어때요? 튕겼을 때 앞에는 모르지만 뒷부분이 얼마나 들썩이느냐. 그게 저의 평가 기준인데 그랬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튀었어요. 잘 잡아주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전에 김현 편장이 설명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수준일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느끼는 수준에서는 뭐 괜찮았던 것 같다. 그리고 원래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차의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잣대는 사실은 똑같은 차를 두 번 타는 거예요. 재구매하느냐. 그러니까 이전의 버전을 타던 사람이 네, 새로운 다음 버전을 버전. 타는 거. 네. 이때 가장 네.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대량 생산 브랜드랑 명백히 차별화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그쵸. 되고 이를테면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만큼 격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핸들링, 승차감, 정수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기술을 좀 찾아보면 일단은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느낌은 이렇게 풀어지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 서스펜션을 보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멀티 챔버는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뭐 가둬둘 수 있는 방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풍선을 쭉 놨다가 막았다 하는 것처럼 탱탱하게 서스펜션을 유지해야 될 때는 막고 네. 네. 부드럽게 충격 흡수해야 될 때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주행 상태를 잘 파악을 해갖고 버텨야겠네? 그럼 버텨야 되는 쪽에 서스펜션을 약간 힘을 줘서 딱딱하게 굳히기도 하고 충격이 압박해서 쿵 치고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삼키는 쪽으로 또 뒷 서스펜션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 없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운전하고 있는데 알아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브레이크 편할 때 사실은 요즘 차들은 브레이크 페달이 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각각 따로 각각 하니까요. 따로따로 네. 움직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승차감 관련해서 에어스프링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차고 조절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때는 차고를 2cm 정도 낮춰가지고 차고를 낮춘다는 거는 아무래도 공기 투영 면적을 면적 자체가 줄어들지 않지만 이 차 밑바닥을 흐르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좁혀줌으로써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미리 차가 알아서. 무게중심도 조금 내려갈 수 있고. 그렇죠. 무게중심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핸들링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말 핸들링이 좋은 차는 다양한 차를 타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회전 좌회전 할 때 틀려요, 느낌이. 그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뒷바퀴 조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바퀴 조향하고는 좀 메커니즘은 다른데 제한적인 각도에서 움직이긴 한데 시속 60km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반대로 최대 4도까지 앞바퀴랑 반대로 높은 속도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꺾어줘서 저속으로 갈 때는 차가 짧아지는 효과를 주고 고속으로 갈 때는 차가 길어지는 효과를 줘서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좁을 때 우회전할 때 저는 이제 조수석 뒷문이 닿을까봐 걱정이거든요. 지가 딸려오니까. 근데 거기다 반대로 좀 꺾어준다고 하면 더 요렇게 꺾어주는 느낌이 나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는데 네. 이게 독일 차도 완전 최상위 트림이 아니면 없어요, 이 기능이. 그러니까 이건 진짜 럭셔리 차가 아니면 맞아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원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기술이구나 하는데 운전할 때는 그냥 편하다. 아, 그렇죠. 네. 네네. 너무나 부드럽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예전에 중형 세단 이런 거 탈 때는 그 김기현 편집장처럼 공부 많이 하고 탔습니다. 아, 이게 뭐 길어지나 좁아지나 네. 뭐 어떻게 각도가 되나. 근데 이제 이게 럭셔리 브랜드로 오니까 네. 사실 이런 거 공부 안 해요. 당연하니까. 네. 그냥 편하네,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타면서 네, 그냥 아유 편하고 좋네. 달라 이러면서 네. 타는 거죠. 그게 얘는 하는 처음부터 거죠. 다 돼 있어.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뭐 전기 슈퍼차저, 48V 전기 슈퍼차저가 있어서 네. 반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슈퍼차저가 그 배기가스라는 게 아니라 전기로 돌려요. 그렇죠. 네네. 전기로, 그럼 전동화로. 렉도 거의 없고. 렉도 거의 없고. 와. 그다음에 전자식 차동 제한. 이 코너를 돌아갈 때 네.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굴러가는 회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쪽 바퀴는 더 짧은 거리를 네. 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주행 상황에 따라서 잠그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갖고 결국은 코너에서 더 야무딱지게 코너 따라서 예쁘게 오려갈 수 있게 고급지다. 도와지는 야무지게. 네. 이런 기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숙성이 정숙성.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외부 사람도 배려하는 거네요. 그렇게 제네시스 해석할 수 지나갈 있겠네요. 때 네. 우아하게 지나가는 그거 있어요. 소리 막 이렇게 네. 막 시끄럽게 안 네. 내고. 맞아. 그리고 또 능동형 소음 제어가 있어서 네. 이 반대파 위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발산을 해가지고 소음을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특히 이제 캔슬링. 뒷좌석에 실려갖고 이동하실 네. 때는 그렇죠. 숙면을 유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가게 되면 굉장히 엔진이 뜨거워지는 거죠. 혈기왕성해져 갖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운전 행위에 다 녹아 들어가서 손발을 맞춰주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의식하기는 어렵죠.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흥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동급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연기관보다 하이브리드나 전동화 차량을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럭셔리를 지향하는 우리 제네시스가 꺼내든 카드도 ERV 그래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EV는 아니고 ERV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왜 주목받는지 그리고 럭셔리에 어울리는 기술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연기관의 개념보다는 전기를 만들어 쓰면 훨씬 더 고용량 토크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연기관을 연소시켜가지고 기름을 연소시켜가지고 무언가 할 때 열 효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 네. 다 손실되는데 그냥 여기서 전기를 적은 열 손실로 만들어내고 네. 그 전기를 갖다 쓰면 그 큰 중량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의 역할을 늘리긴 하되 그 내연기관을 발전기로 쓰자. 오. 엔진 구동에 관여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전기만 만들어내라 너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엔진을 큰 걸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충전 전기만 만들면 되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주 동력이 전기인 거고 네. 보조 동력은 사실은 내연기관이 만드는 또 다른 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랑 좀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요 단계가 지나면 네. 그냥 100%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게 왜 등장을 했냐면 네. 사람들이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로 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주행거리 불안감 때문에. 주행거리 불안감을 발전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없애주겠습니다. 라는 게 이제 EREV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가 이미 그 투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CEO 인베스터 데이 때 투입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2026년에 북미와 중국에서 양산을 해서 이제 이듬해부터 한 11만 대 이상 팔겠다고 했었고 인베스터 데이 때는 2027년 첫 양산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EREV 라인업 출시를 공식화했죠. 근데 이제 예전에 EREV가 국내에 들어올 때 그쵸. 이게 전기차냐 엔진차냐 네. 전기차 혜택을 주냐 마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2016년도에 국내에서는 쉐보레 볼트가 처음 이 방식이었는데 네. 네. 아, 볼트가 네, 있군요. 그때는 네. 다들 그냥 그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본 거예요. 네네. 정확히 개념이 없어가지고. 음. 근데 지금은 요 방식을 이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로 쓰고 있는데 이거 왜 쓰냐면 네.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는 내연기관으로 분류해요. 음. 그런데 EREV부터는 전기차로 분류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헷갈리는데 네네. 제네시스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하이브리드 따르고 EREV 따른 거예요? 따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네시스 HEV는 내연기관에 가까운 고효율차인 거고 네. 제네시스 EREV는 배터리 전기차에 가까운 내연기관을 발전기로 쓰는 고효율 전기차. 전기 주행거리 전기 연장 전기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되면 이제 여기서 엔진을 빼버리면서 그렇죠. 가기 직전의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충전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네. 가보니까 내가 주행거리 불안감이 없어. 가다가 충전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 그러면 자꾸 뭘 해주냐면 배터리 용량을 키우고 엔진 사이즈를 점점 작게 하면 돼요. 또는 연료 탱크 용량을 줄이든가. 해가지고 전기차로만 계속 주행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는 나머지 이 발전기도 필요 없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럼 그게 그냥 전기차인 거예요. 지금 그 돌아다니는 정보를 좀 검색을 해보면 제네시스 EREV가 일회 충전으로 물론 충전 플러스 그 발전용 엔진의 역할을 포함해서 10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km나요? 그러면은 1000km 이상 레인지가 확보된 전기차라면은 주행거리 때문에 전기차 선택을 망설이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선택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재밌는 건 이게 뭐 제네시스에만 적용하겠습니까? 현대차 R&D에서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왜 제일 먼저 제네시스에 적용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왜 왜요? 그래요? 어, 럭셔리에서. 럭셔리 브랜드니까.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새로운 기술의 관점으로 가장 그 럭셔리 브랜드에 먼저 적용을 하고 신기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현대차 그랜저나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나씩 트림이 확대가 되겠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부터 적용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누가 봐도 제네시스에 먼저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이걸 또 가지고 돋보이기도 하시겠네요. 주목을 끄는 거죠. 주목을 끌고 이 비싼 차가 효율은 어마어마하네. 그러게. 네. 어. 형 이거 타봤거든요. 네. EREV. 타보셨어요? 오. 뭐 그 우연한 계기로 음. 타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충전을 다 해가지고 전기로 갑니다. 네. 쭉 가요. 뭐 고속도로든 어디 관계없어요. 쭉 가요. 가다 보면 배터리의 게이지가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한 8%에서 7%딱 남으면 네. 그때부터 엔진 돌아가서 들려요. 드럼. 탁 걸려요. 네. 걸면서 발전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동에 많이 할 때는 RPM 게이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쵸. 없어요. 일정한 RPM이야. 발전만 하기 때문에. 네. 최적의 효율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차는 주행하는데 계속 충전되는 게 보여요. 음. 그러다가 신기하다. 자체 10%나 넘어가 버리면 또 끊어버려요. 어. 너 지금 배터리 있는 전기를 최대한 써. 그래서 또 전기로만 갑니다. 네. 또 떨어지잖아요. 또 발전해요. 그게 기준이 10에서 떨어지면 그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유럽 차였는데 보통 보면은 얘들은 한 8% 정도로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기를 많이 쓰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1000km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해 보면 왜 여기저기서 EREV 해가지고 주행거리 1000km 나옵니다라는 게 이해가 되냐면 최대한 전기를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서 잠깐 식사하면서 꽂아놓으면 그렇죠. 한 60% 70% 찰 거니까 환경을 생각한 어떤 전략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우리나라에서 연비 측정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대체 몇 킬로미터로 인정받을까가 제일 저도 그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그 여쭤보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례가 네. 없었거든요.
그 2016년도에 쉐보레 볼트도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교통공단에서 네. 측정 방식 기준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측정을 안 받고 네. 연비 스티커 안 붙이고 팔았어요. 면제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충전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예외로 면제받고 팔았는데 이제 제네시스는 측정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기준으로 이걸 측정을 할까? 기준을 하겠죠. 뭐. 그쵸. 예를 들면 5% 있는 배터리로 시작을 해갖고 뭐 만땅 채웠을 완전히 채웠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기준을 이제 세울 텐데 그게 몇 %로 시작할 거냐 얼마를 디폴트 값으로 볼 그쵸. 거냐에 따라 확 달라지니까. 참고로 영국에서 네. 리터로 환산하면 EREV가 54km. 일단 먼저 충전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죠. 80% 이상. 배터리도 다 네. 충전하고 기름도 다 채우고. 이 전기로 가다가 얘가 구동됐을 때에 몇 %를 인정할 거냐. 그리고 가다가 배출가스 측정에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없어졌다가 계속 엔진 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끊겨. 그러니까 배출가스가 나오다가 안 나와. 얼른 할 때 측정해야 되네요. 배출가스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탄소 개수 가지고 연기 측정하잖아요. 네네. 이게 측정 개수가 모듈. 안 나오니까 되게 측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대체 리터당 어떡해. 네. 몇 킬로미터를 받을까? 저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제 뭐 BMW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이제 i3를 전기차로만 팔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EREV 버전도 있었거든요. 작은 엔진이 들어간 게. 그래서 아마도 뭐 어차피 제네시스 EREV도 나중에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렇죠, 유럽 연합의 테스트 그 기준 같은 걸 참고해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아니 이게 미래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네네. 배터리만으로 가게 하려면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경우에 EREV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배터리 용량을 완전하게 키워놓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안정화 기술이 나올 때까지 네. 전 지금 이게 미래 기술이구나. 이게 뭐 없던 기술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왜 확산이 안 됐냐면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그냥 우리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로 충분하고 여기에서 네. 그냥 전기로 넘어가면 되지 굳이 배터리에다가 또 발전기까지 붙여 비싸게 네. 그래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로 확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게 바로 EREV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충전의 경험을 끊임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충전. 사람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충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맞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충전이라는 것도 경험을 자꾸 해보면 네. 별거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타다가 내연기관의 사용을 없애는 거죠. 네, 이거 너무 심리적인 거네. 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제네시스가 마그마란 이름으로 마그마. 고성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럭셔리 브랜드의 고성능 시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럭셔리에서 머물 거냐는 거지. 럭셔리 브랜드에서 고성능은 그 판매 대수를 떠나서 그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오로지 럭셔리라고 해서 핸들링, 정숙성, 승차감만 가지고 나 편하면 좋아. 그렇죠. 뭐 핸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없죠. 있겠지만 그럼 안 돼요. 있겠지만 뭔가 그거 아닌 있어야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약간 어르신차 느낌이 나서 젊은 사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확장성 때문에 네. 반드시 고성능이 필요한 거죠. GV 마그마가 이제 1월에 국내 출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주변에서 타보신 분 없으세요? 여기서는 제가 없으신 아는 것 분이 같은데. 한번 타고 왔어요. 오,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냥 내연기관 스포츠카 타는 느낌 그대로라고. 스포츠카. 네. 진짜 마그마처럼 뭔가 팍 네. 이런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마그마가 전기차 베이스의 네. 마그마로 이제 한번 타보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혀 전기 차량을 못 느꼈대요. 워낙 그 사운드를 배기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잘 만들어 놔가지고 주행하면 이제 귀에서 방방방방방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별로 전기차라는 느낌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 진행형. 오늘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최초의 럭셔리카 브랜드 제네시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예. 또 돌아가시는 길에 제네시스 더 많이 체험하시고. 태워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 저는 그 제네시스를 타는 소비자 관점에서 오늘 네.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네.
저의 소비자 평가가 뭐 아주 냉정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뭐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렇다고 뭐 제네시스를 계속 탈 거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경험을 하면서 네. 혹시라도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제가 저기 제네시스 브랜드와 현대자동차 측에 네.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조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나와서 얘기하겠다 싶은 경험 있으시면은 언제든 현대진흥에 노크해 주세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게 좋든 안 좋든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더 도움이 네. 되는 거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깊은 모빌리티 기술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